전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1439년 겨울 조선 궁궐. 신하들이 세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떨렸다. 천한 노비를 정일품 빈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조선 500년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세종은 침묵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한다. 과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막느냐. 그날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엔 공식 기록이 숨긴 빈칸이 있었다. 신빈 김씨, 13살의 궁에 들어온 노비 소녀. 그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성군을 사로잡았을까? 그리고 왜 소원왕후는 남편의 후궁을 오히려 신뢰했을까? 대체 누가 이 여인의 진짜 이야기를 지웠을까? 왜 하필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만을 선택했을까? 오늘은 그 빈칸을 따라가며 마지막에 사라진 한 사람의 정체까지 닿아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다. 사라진 선택이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이미 결말을 바꿔놓고 있었다. 조선 태종 시절 한양성 밖 어느 허름한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옥분. 훗날 신빈 김씨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그 여인의 어린 시절이었다. 옥분의 집안은 대대로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재산처럼 사고팔 수 있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있었다. 노비의 자식은 또 노비가 되어야 했으니 한 번 노비로 태어나면 대를 이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는 초가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보내야 했다. 봄이 오기 전까지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셨기에 옥부는 행복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늘 옥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어린 옥부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때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훗날 이 가르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그런데 어느 봄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오랜 가난과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다. 약을 지어 드려야 했지만 그럴 돈이 없었다. 옥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궁궐에서 어린 처녀들을 뽑는다더라. 나이 어리고 건강한 아이면 누구든 데려간다더라. 옥분의 눈이 번쩍 떠졌다. 궁궐에서 일하면 품삯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으로 어머니 약을 지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새벽 옥분은 궁녀를 뽑는 관리를 찾아갔다. 관리는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13살이라고 대답했다. 부모는 어떠냐고 물었다. 어머니께서 병중이시라고 약값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좋다. 내일 궁궐로 오너라. 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옥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드디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옥부는 병상의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다며 조심하라고 하셨다. 옥부는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13살 소녀 옥분이 처음 경복궁의 문을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높이 솟은 기와 지붕, 화려한 단청,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마당.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던 소녀에게 이 모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옥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리번거렸다. 선배 궁녀의 호통에 화들짝 놀라 뛰어갔다. 그렇게 그녀의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다. 옥분이 배치된 곳은 내자시라는 관청이었다. 내자시는 대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비단, 의복, 각종 생활용품까지 왕실에서 필요한 온갖 것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처음에 옥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드레시를 맡았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선배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옥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며 일을 해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 며칠이 지나자 옥분의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저 아이 참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키는 일마다 군말 없이 해낸다는 평가가 쌓였다. 천한 출신이라고 하던데 일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다. 좋은 평판이 쌓이면서 옥부는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 어느 날은 중전마마께 물건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중궁전, 왕비가 거처하는 곳. 내자시의 말단 궁녀에게 이곳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신성한 장소였다. 옥부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물건을 들고 복도를 지나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넘어지는 기척이 들렸다. 옥분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비단옷, 귀한 장신구.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혹시 왕자님? 옥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천한 궁녀가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대다니. 하지만 이미 부축한 상태였다. 옥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옥부는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옥부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일어나라. 사람을 도왔는데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느냐고. 그나저나 너는 어느 처소에서 일하느냐고 물었다. 소인은 내자시에서 일하는 궁녀입니다. 이름은 옥분이라 합니다. 옥분이라. 참 고운 이름이구나.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옥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충령이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구나. 충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옥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충령대군이라면 태종의 셋째 아들이자 학문의
뛰어나기로 소문난 왕자가 아닌가. 옥부는 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대군마마, 소인이 눈이 어두워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충녕대군은 웃으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다른 궁녀들은 나를 보면 벌벌 떨기만 하는데 넌 참 담대하구나. 충녕대군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옥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옥부는 충녕대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물론 그때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옥분과 충녕대군은 가끔씩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중전마마께 물건을 전달하러 갈 때, 혹은 복도를 지나갈 때, 어쩐지 자주 그와 마주쳤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인사 정도였다. 하지만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옥부나,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 자시에서 비단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구나. 힘들지는 않으냐고. 아니라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충녕대군은 옥분의 대답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참 겸손하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잘 해내겠구나. 옥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천한 궁녀인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충녕대군이 처음이었다. 어느 날 충녕대군이 물었다. 옥분아, 너는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고. 옥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비천한 출신을 말해도 될까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충녕대군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 병환 중이셨습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참으로 효심이 깊은 아이로다. 충녕대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시냐, 병환은 나으셨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실 궁에 들어온 후로 어머니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궁녀는 함부로 궁 밖을 나갈 수 없었고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녕대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구나. 걱정이 많겠구나.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어머니의 안부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옥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군마마,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면 안 됩니다. 소인은 그저. 괜찮다. 효심 있는 아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녕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옥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이렇게 따뜻한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며칠 후, 충녕대군이 다시 옥분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옥분아. 예, 대군마마.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옥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궁에 와서 돈을 벌어 약을 사드리려 했는데 결국 마지막을 함께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때 누군가 옥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충녕대군이었다. 슬프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내가 효도하려 했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다. 충녕대군의 따뜻한 위로의 옥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밀려왔다. 이 높으신 분이 천한 궁녀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대군마마. 소인 같은 것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울 것 없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날 밤 옥부는 홀로 방에 앉아 결심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구나. 이 궁궐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옥부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운명이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옥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어느 날 상궁이 옥분을 불렀다. 옥분아, 내일부터 중궁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옥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궁전이라 하셨습니까, 제가요? 그렇다. 원경왕후 마마께서 직접 너를 지목하셨다. 원경왕후. 태종의 정비이자 충녕대군의 어머니이신 분이었다. 그런 높으신 분이 천안궁녀인 자신을 어떻게 아셨을까? 옥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중궁전에 들어갔다. 내 자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화려한 장식, 엄숙한 분위기,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내가 옥분이로구나. 원경왕후께서 옥분을 바라보셨다.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이셨다. 예, 마마, 천한 것이 이런 곳에 오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겸손하구나. 내가 들으니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 하더라. 그래서 불러드렸다. 옥부는 깊이 절을 올렸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원경왕후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곁에 있던 며느리에게 말씀하셨다. 저 아이를 잘 써 보아라.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며느리, 즉 충녕대군의 부인인 소헌왕후께서 옥분을 바라보셨다. 소헌왕후는 아직 젊었지만 현명하고 인자한 분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옥분아 앞으로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마. 그렇게 옥분은 소헌왕후의 지밀라인이 되었다. 지밀라인이란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를 말한다. 내 자시의 천한 궁녀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이었다. 옥부는 정성을 다해 소헌왕후를 모셨다. 옷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책을 읽어 드리기도 했다. 소헌왕후는 점점 옥분을 신뢰하게 되었다. 옥분아, 너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 다른 궁녀들은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데 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더구나. 옥부는 고개를 숙였다. 그저 마마를 잘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 참 기특하구나. 한편 옥분이 중궁전에서 일하게 되면서 충녕대군을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충녕대군은 어머니인 원경왕후와 부인인 소헌왕후를 뵙기 위해 자주 중궁전을 찾았거든. 옥분아, 여기서 일하게 되었구나. 어느 날 충녕대군이 옥분을 보고 반갑게 말했다. 예, 대군마마, 원경왕후 마마와 소헌왕후 마마의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잘 되었다.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겠군. 그 말에 옥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물론 충녕대군은 그저 가벼운 인사말로 한 것이겠지만 옥분에게는 특별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의 가까워지는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418년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태종이 양위하면서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세종대왕의 탄생이었다. 즉 이 시날 옥부는 멀리서 새로운 임금이 된 세종을 바라보았다. 위엄 있는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예전에 복도에서 넘어져 있던 그 따뜻한 왕자님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의 분이 되셨구나. 옥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왕이 된 이상 이제 예전처럼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옥부는 몰랐다. 세종 역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기록이 멈춘 지점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즉위 후 세종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신하들과 회의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종종 중궁전을 찾았다. 저하, 어머니를 뵈러 오셨습니까? 소헌왕후가 물었다. 그렇소. 그리고 중전도 보고 싶었소. 세종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눈은 소헌왕후 곁에 서 있는 옥분에게 자꾸 향했다. 옥분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어느 날 세종이 옥분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주변 궁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에게 쏠렸다. 전하의 은혜로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옥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다행이구나.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느냐? 없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중전을 모시거라. 세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하나가 궁중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전하께서 저 궁녀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지 않아. 천한 노비 출신이 전하의 눈에 들다니. 세상에 분수도 모르는 것이 감히. 옥분에 대한 험담이 궁중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다른 후궁들과 그 세력들이 옥분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영빈 강씨. 세종에게는 이미 여러 후궁이 있었다. 그중 영빈 강씨는 비교적 일찍부터 세종의 총애를 받아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회의군이라는 왕자까지 낳은 상태였다. 영빈 강씨는 옥분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천한 노비 출신이 임금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영빈 강씨가 직접 옥분을 불렀다. 내가 옥분이로구나. 예, 영빈 마마. 옥분은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다. 영빈 강씨의 눈빛이 차가웠다. 요즘 전하께서 내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런 일 없습니다. 마마, 소인은 오직 중전 마마만을 모실 뿐입니다. 정말 그러냐? 영빈 강씨가 한 발짝 다가왔다. 내가 충고하는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궁중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옥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영빈 강씨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후 옥분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영빈 강씨의 세력들이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옥분이
요즘 너무 건방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전하께서 한 번 말씀 건네주시니까 하늘에 오른 줄 아나 봐.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복도에서 누군가 일부러 옥분의 발을 걸었다. 옥분은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어머, 미안해, 못 봤네. 하지만 그 궁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냥 거기 엎드려 있어. 그게 내 자리야. 노비는 노비답게 살아야지. 뭘 주제도 모르고. 잔인한 조롱이 이어졌다. 옥부는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지나가던 소헌왕후가 목격했다. 소헌왕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뭐 하는 거냐? 소헌왕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순간 모든 궁녀들이 얼어붙었다. 중전마마. 옥분을 괴롭히는 것이냐? 감히 누가 그런 짓을. 궁녀들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죄송합니다, 마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헌왕후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옥분에게 다가갔다. 옥분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마마. 하지만 옥분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다. 그날 밤 소헌왕후는 세종을 찾아가 이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전하, 옥분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궁중 사람들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예, 전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옥분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옥분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세종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과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세종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다. 가장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그리고 세종은 곧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며칠 후, 궁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세종대왕이 조정에서 신하들 앞에 직접 나서서 옥분을 자신의 승은을 입을 후궁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이었다. 전하께서 정말로. 옥분은 믿을 수 없었다. 천한 궁녀인 자신이 후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하지만 이 결정은 궁중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영빈 당씨를 비롯한 기존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다니 이는 조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면 궁중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신하들의 반대도 거셌다. 상소가 빗발쳤고 조정은 떠들썩해졌다. 전하,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옵소서. 도승지를 비롯한 주요 신하들이 세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면 조선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하물며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다니 이는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하. 옥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궁의 그릇이 못 됩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과인이 누구를 후궁으로 삼든 그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누가 감히 간섭하느냐? 세종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옥분이었다. 천한 것이 감히 후궁이 되려고? 분수도 모르는 년이 전하를 유혹했군.
노비 주제에 하늘을 넘보다니. 궁중 곳곳에서 옥분을 향한 험담과 조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영빈 당씨와 그 세력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옥분을 괴롭혔다. 어느 날 영빈 당씨가 직접 옥분을 불렀다. 옥분아, 이리 와봐. 영빈 강씨의 처소에는 다른 후궁들과 상궁들이 모여 있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다. 네, 영빈 마마. 옥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너 정말로 후궁이 되려고 하는 거야? 소인은 전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전하의 뜻이라고? 영빈 강씨가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노비 주제에 후궁 자리를 넘보다니. 영빈 마마, 소인은 그런. 입 닥쳐. 영빈 강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너 같은 천한 것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주변의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씩 옥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맞아. 신분의 차이를 생각해봐. 궁중의 채통이 말이 아니야. 전하께서 일시적으로 미혹되신 것일 뿐이야. 옥분은 그 자리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다. 영빈 마마. 소인이 천한 출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소인을 선택하셨다면 소인은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영빈 강씨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옥분이 이 정도 압박에 쉽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했다.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단호했다. 영빈 강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옥분은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다. 어머니, 딸이 용기를 내겠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도 놓치지 않게 해두셔도 좋겠다. 며칠 후, 세종은 다시 한번 조정해서 옥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신하들아, 과인이 한 가지 묻겠다. 세종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이 있었다. 어전에 모인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다. 과인의 후궁을 누가 정하느냐? 신하들이냐 아니면 과인이냐?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전하께서 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신하들이 과인의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려 하느냐? 세종의 날카로운 질문에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과인은 옥분의 신분이 비록 천하지만 13살에 궁중에 들어와 행실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의 인품을 직접 확인했다. 세종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더욱이 옛부터 궁녀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다. 노래하던 아이를 궁중에 들인 자도 있었고 일찍이 남을 섬기다가 궁중에 들어온 자도 있었다. 신하들은 세종의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 역사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여인이 후궁이 된 사례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 씨의 출신은 비록 천하지만 겨우 13살에 궁중에 들어왔으니 이후에 쌓은 덕은 바른 것이다. 과인이 김 씨를 빈이나 귀인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도승지 김돈이 다른 신하들과 잠시 의논한 후 대답했다. 셋째 부인 이하는 출신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오니 김 씨를 귀인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신하들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439년 1월, 세종은 정식으로 옥분을 소위해서 귀인으로 승격시켰다. 축하드립니다, 귀인 마마. 궁중 사람들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녀는 궁중에서 함부로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하지만 세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세종은 다시 한번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과인은 김씨를 정일품 신빈으로 승격시키겠다. 전하, 빈으로 승격시키시겠습니까?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귀인에서 빈으로의 승격은 단순한 품계 상승이 아니었다. 빈은 내명부에서 가장 높은 직첩으로 영의정과 맞먹는 정일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김씨의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중전이 막내 아들을 기르게 했다.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전이 하필 소생 아들을 기르게 했겠느냐? 세종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소헌왕후가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교육을 옥분에게 맡길 만큼 그녀의 성품이 고왔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근거였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조선 궁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노비에서 궁녀를 거쳐 빈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것. 바로 조선의 신데렐라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신빈마마. 궁중 모든 사람들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녀는 궁중에서 소헌왕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영빈 강씨였다. 자신보다 훨씬 늦게 입궁한 천한 출신이 자신을 뛰어넘어 최고 품계에 오르다니. 이럴 수가. 영빈 강씨는 참담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왕의 결정을 번복시킬 방법은 없었다. 신빈이 된 옥분의 첫 번째 일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다. 신빈 마마, 저희가 그동안 못된 짓을 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옥분을 괴롭혔던 궁녀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일어나세요. 지나간 일은 모두 잊겠습니다. 옥분은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했다. 복수보다는 화합을 선택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신빈마마. 앞으로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옥분의 관대함은 궁중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신빈 김씨가 된 후 옥분은 세종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1427년 세종 9년, 신빈 김씨는 첫 번째 아들인 계양군을 출산했다. 축하드립니다, 신빈마마. 건강한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궁중이 경사로 들썩였다. 신빈 김씨가 왕자를 낳았다는 것은 그녀의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세종은 직접 신빈의 처소를 찾아와 아들을 확인했다. 참 건강하게 생겼구나. 이름은 계양군이라 하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옥분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천한 노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빈 김씨는 1427년부터 1439년까지 약 12년간 아들만 6명을 두었다. 1428년에는
둘째 아들 의창군을 낳았다. 1430년에는 셋째 아들 밀성군이 태어났다. 1431년에는 넷째 아들 익현군이 세상에 나왔다. 1435년에는 다섯째 아들 영은군을 출산했다. 1439년에는 막내 아들 담양군까지 낳았다. 매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세종의 기쁨은 컸다. 그리고 신빈 김씨의 지위는 더욱 높아져 갔다. 신빈은 참으로 복이 많은 여인이로다. 세종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신빈 김씨를 보며 감탄했다. 세종의 모든 부인들 중에서 정비인 소헌왕후가 팔남이녀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후궁 중에서는 신빈 김씨가 육남으로 압도적인 다산을 자랑했다. 영빈 당씨를 비롯한 다른 후궁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신빈 김씨에게 대들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신빈 마마를 따라갈 수 없겠어. 맞아. 이제는 그분이 궁중의 실세야. 실제로 신빈 김씨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헌왕후와의 특별한 관계였다. 신빈 김씨와 소헌왕후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다. 일반적으로 왕비와 후궁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달랐다. 소헌왕후는 신빈 김씨가 세종을 독점하고 있는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녀를 아꼈다. 이는 김씨를 지밀라인으로 데리고 있을 때부터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김씨는 품계가 올라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고 나인 시절처럼 소헌왕후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셨다. 신빈아, 너는 참 변하지 않는구나. 소헌왕후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마의 은혜 덕분입니다. 소인은 평생 마마를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너도 빈이 아니냐. 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해. 아닙니다, 마마. 소인에게 마마는 영원히 모셔야 할 분이십니다. 신빈 김씨의 태도는 궁중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현경왕후와 장빈의 갈등에서 보듯이 왕비와 후궁의 관계가 대부분 악연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경우였다. 소헌왕후는 신빈 김씨를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까지 그녀에게 맡겼다. 장남인 수양대군과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양육을 신빈 김씨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는 소헌왕후가 신빈 김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자신의 친자식을 다른 여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보통 신뢰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세종 말년, 신빈 김씨는 궁중에서 소헌왕후 다음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처신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신빈 마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맞아. 권력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하셔. 우리도 신빈 마마처럼 살아야 해. 궁녀들 사이에서는 신빈 김씨를 본받으려는 분위기가 퍼졌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한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셨다. 궁중은 슬픔에 잠겼고 신빈 김씨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다. 전하, 신빈은 세종의 영전 앞에서 오열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천한 신분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세종의 승하와 함께 신빈 김씨는 선왕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는다는 풍습에 따라 비구니가 되었다. 신빈 마마, 정말로 머리를 깎으시겠습니까?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이 예법이니라.
선왕을 모시던 후궁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신빈 김씨는 담담하게 삭발을 받아들였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6명의 아들을 낳으며 보낸 충만한 나날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구나. 하지만 신빈 김씨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비구니가 된 신빈 김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읽으며 세종대왕의 명복을 빌었다. 후궁들이 이를 따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녀는 여전히 궁중 여인들의 귀감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계양군이 어머니를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신빈 김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권력과 영화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다. 이때 특별히 신빈 김씨에게는 머리를 길러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신빈 마마, 전하께서 머리를 기르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나는 이대로 지내겠다. 신빈 김씨는 허락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 그만큼 절제하고 조신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는데. 의창군이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신빈 김씨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아들아,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 길이 어머니에게는 맞는 것 같구나. 신빈 김씨의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신빈 김씨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세조는 어린 시절 신빈 김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1458년 신빈 김씨가 목욕을 하러 강원도를 방문하자 강원도 관찰사는 공량 5석을 신빈에게 주라는 명까지 내렸다. 이는 세조가 신빈 김씨를 여전히 깊이 존경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봄날, 신빈 김씨는 궁궐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참 아름답구나.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신빈 김씨는 자신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랐다. 비록 자신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자신이 보여준 겸손과 덕이 후세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원했다. 어느 날 신빈 김씨는 다시 한번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천한 신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진심으로 대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는 충분히 행복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들 같은 훌륭한 아들들을 두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아들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1464년 음력 9월 4일
신빈 김 씨는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세조는 쌀과 콩 등 모두 70석을 부의로 내렸다. 이는 그녀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다. 신빈 김 씨의 죽음은 궁중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보여준 신데렐라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신빈 마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맞아.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사신 분이야. 우리도 신빈 마마처럼 살아야 해. 사람들은 신빈 김 씨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삶을 본받으려 했다. 그녀의 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있다. 묘역에는 세조 11년에 세운 묘갈과 묘비, 불을 밝히기 위한 장명 등 문인석,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올리기 위한 상석이 있으며 묘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1994년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었다. 신빈 김 씨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성공 스토리로 기록되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고 6명의 왕자를 낳아 조선 왕실의 중요한 인물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구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겸손과 지혜,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은 마음가짐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진정한 신데렐라는 신분이 올라가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신빈 김 씨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13살 소녀 옥부는 단지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권력을 얻은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가 당부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녀는 운명을 바꾸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자 가장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웃었다고 전해진다.